개발 독재 정치가 한국적 민주주의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들이 부정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켰던 유신시대. 유신시대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박정희 정권 시대를 유신 시대라고 하는데요. 유신이라는 말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말입니다. 19세기 후반의 일본을 근대적인 통일국가로 나아가게 한 일련의 개혁 과정이 바로 메이지 유신인데요. 결국 유신이라는 말은 본래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근대 역사상 정치적으로 가장 억압적이었던 긴 암흑의 시대를 지칭합니다.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 만든 유신 헌법과 유신 체제는 결국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한 유례없는 사건 11.6 사태로 끝이 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고 그가 만들어낸 유신 헌법과 유신 체제의 반민중성, 비민주성은 지금까지도 우리 시대에 많은 잔재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유신 헌법이 우리 역사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부터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과 3,600여 명의 군인들은 탱크와 총을 앞세우고 정부 주요 기관들을 점령했다. 전국에는 비상계연령이 내려졌고 이를 시작으로 겨울 공화국이라 불리던 기나긴 군부 독재 정권 시대의 막이 오르게 된다. 성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서둘러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은 박 정권에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주문했고 박 정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 결과 1965년 박 정권은 학생들의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박 정권은 근대화와 반공주의가 결합된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창했다. 박 정권은 보릿고개로 상징되던 절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전국을 휘몰아간다.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박정희는 1967년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 그 보다 잘 살고 싶다, 보릿고개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망의 가장 핵심적인 거, 경제 성장을 국민들한테 가장 큰 선물로 또는 미끼로 던졌겠죠. 저희 부모만 해도 그때 뭔가 더 젊으니까 더 박력 있게 잘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박정희를 지지했으니까요. 재임에 성공한 그 이듬해, 때맞춰 북한 무장 게릴라들이 서울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은 박 정권의 대민 통제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취약함을 상쇄하기 위해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 그리고 반공정신을 대의명분으로 삼아 국민들을 설득해갑니다. 결국 67년 재선에서 박정희는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성격은 이때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박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이후 전개될 수많은 획책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삼선개헌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 정권은 한 달 뒤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의 승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도 서슴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신민당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1969년 8월 7일
박 정권은 재선까지만 가능한 대통령 임기를 바꾸기 위해 새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3선을 보장하는, 즉 박 대통령의 집권을 한 번 더 연장시켜줄 3선 개헌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는 개헌선을 확보해 주었고, 이로써 3선 개헌안의 통과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민당은 대대적인 3선 개헌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된다. 신민당은 3선 개헌안에 동의한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당을 해산시켰고,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해 싸워나간다. 전국의 대학가에서도 3선 개헌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하지만 박 정권은 3선 개헌안을 여당 단독으로 변칙 통과시켰고, 박 대통령은 3선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박 대통령을 뽑아주면 총통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근소한 표차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또다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선거 결과는 박 정권에게 그리 희망적인 뉴스가 되지는 못한다. 3선 개헌을 통해서 어쨌든 3선에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해야 됐을 대통령 당신께서 가장 느꼈던 충격은 결국은 국민은 못 믿을 것이다. 박 정권은 불법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 민심은 떠나고 있었고 박 정권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선전했던 성장의 슬로건은 조만간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겼지만, 이러한 성장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불평등한 현실을 가져왔다.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좌절되게 된다. 이런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1970년 11월에 발생한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이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만 했다. 이후 박 대통령 집권 10년 동안 쌓여온 모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정경유착과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다. 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 노동자들의 칼빌딩 방화 사건, 군사정권에 항의한 판사들의 집단 사표 사태, 서울대생들의 교내 시위 등 대대적인 저항운동이 차례로 일어났다. 그 통치 비용을 대기 위해서 정경유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밀수해서 폭리 취하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징계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봐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또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주게 하는 특혜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으킨 공장에서 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그 정부가 가서, 권력이 가서 경찰을 동원해서 다 때려잡고 반체제 인사로 구속시키고, 그러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썼죠. 전 국민적인 개발 독재 반대 시위는 박 정권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박 정권은 이에 위수령을 발동하게 된다. 1971년 10월 15일을 기해 공수특전단 병력이 대학에 투입됐고 170명 이상의 학생이 제적 처리돼 군대로 끌려간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6일 박 정권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다.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둘째,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삼가야 한다.
이어 박 정권은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여당 단독으로 변칙 통과시키게 된다. 박 정권은 심지어 남북 대화까지 자신의 권력 강화에 이용하게 된다. 박 정권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설득한다.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북 간 대화 시도는 본질적으로 60년대 반공주의가 전제하고 있던 남북 대결 구도를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런 남북 관계 변화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동시에 박 정권이 국시로 삼아온 반공주의의 후퇴를 가져온다. 삼선 개헌을 시작으로 박 정권이 장기 집권 계획을 본격적으로 노골화시키자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의 실체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박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거대해진 국가 통치기구들을 운영하기 위해 큰 액수의 통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재벌들에게는 특혜가 돌아갔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저임금 저고가 정책의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쌓여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박 정권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유신헌법을 통한 개헌이었습니다. 선거 연설에서 그가 했던 말, 다시는 박정희를 뽑아주십사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겠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출 방식 자체를 간선제로 바꿔버린 유신헌법. 이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손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위수령 발동 이후에도 국민적인 저항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박 정권은 그 이듬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개헌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이었다. 유신헌법은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법이었다. 1972년 10월 2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 국무회의는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새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어 유신헌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됐다.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숨가쁜 순간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싸움이 동물 세계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면 생존 경쟁은 동물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하의 억압적 정치 상황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지 못했고 결국 11월 21일 새 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은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했고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게 된다. 대통령의 영구 집권도 가능하게 된다. 정해진 임기는 6년이었지만 연임 제한은 없었다. 대통령은 또 유신헌법에 의해 국회 해산권과 법률안 거부권, 긴급조치권 등 방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반면 국회 권리는 대폭 축소되어 국정감사권을 상실하게 된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철저히 훼손하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분리 독립되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국가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의 정신이 유신헌법에 의해 무너지게 된 것이다. 한 10년 동안 이제 독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도저히 그 당시의 민주주의적인 헌법으로는 도저히 자기들의 정치적인 지배권을 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독재적인 수단으로 자기들의 집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독재적인 헌법이죠. 말하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재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2년 12월 23일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들이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충체육관에 모였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따라 유신체제의 첫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단독 출마한 박정희는 참석 인원 가운데 단 2개의 무효표를 제외한 2357표의 찬성을 얻어
4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체육관에 모여 뽑은 대통령이라 하여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이라 불렸다. 우리 헌정 사상 7번째 개헌이 바로 10월 유신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켜오던 개헌 과정이 무너지고 계엄군의 동원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헌정이 중단된 사건이었습니다. 독재가 한국 땅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박 정권은 유신 헌법을 통해 완성된 유신 독재 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유신 헌법에 기반한 박 정권은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가장 억압적인 정치 체제를 또다시 7년 동안 이어가게 된다. 청년들의 저항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 금지곡이 난무했고 미니스커트와 장발까지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박 정권은 통제와 탄압을 통해 철저히 언론을 권력에 길들여간다. 하지만 탄압이 심해질수록 저항도 함께 거세게 일어난다. 지식인, 제야운동가, 학생,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전 민중이 결집해 대대적인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1973년 12월 4일에는 장준하가 주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발기인 대회가 열렸고 이러한 운동이 환영을 받자 유신체제는 긴급조치 1호를 발표했다.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시작으로 초유의 긴급조치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1974년 4월 3일에는) 학생들의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겨냥한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됐다. 국민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다면 국민적인 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유신헌법 반대 1000만 명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학생운동, 교회 종교운동, 일반 시민 노동자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방패로서 긴급조치가 나오게 되는데 특히 4호는 이제 그 학생운동, 그 민청학년 사건 이후에 아주 다급해진 입장에서 사건이 일어난 날 밤 10시에 청와대에서 모여가지고선 긴급조치를 발의하게 됐죠. 박정희의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4호에서 처음으로 데모 주동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공표하게 됐다. 이는 당시 유신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력을 넓혀가던 저항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로 인해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 관련자를 비롯해 박형규 목사, 지학순 주교 등 1000명 이상이 연행 구속됐고 205명이 기소됐다. 결국 긴급조치 4호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학생운동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관련자 8명이 숨진 사건이었다. 이들은 간첩으로 조작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새벽 사형 집행으로 모두 목숨을 잃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운동은 더욱 가열되게 된다. 바로 이때 서울대 학생 김상진이 팔복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유신 반대 시위 도중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분을 그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형을 집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상진 열사께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아니냐,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투쟁에 한 몸을 던져서 나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시고 할복 자결을 하신 거죠. 김상진 열사의 할복 이후에 박정희 독재 정권은 학생들의 데모나 전 사회적인 민주화 요구가 막 거세게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아주 엄청난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판이 대통령 긴급조치 9호입니다. 긴급조치 9호의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 논의 절대 금지, 유언비어 금지 등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도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는 등 이전까지의 긴급조치들을 하나로 집대성한 것이었다. 말 한마디, 문장 한 줄로도 구속될 수 있었다. 전국토의 감옥화, 전 국민의 죄수화와 같은 흉흉한 유행어들이 나돌았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발표된 이후 극도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문인들의 반유신 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1976년에는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등이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1979년까지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 결성됐고 노동자들도 박정권을 상대로 한 싸움에 함께했다. 1979년에 벌어진 YH 노동자의 신민당사 점거 사건은 노동자, 학생, 제야운동가 등 반유신 세력들이 신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 유신 반대 운동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79년 10월 16일에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했고 이 시위는 후에 부마 항쟁으로 발전해 간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시종일관 긴급조치로 답합니다.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원천 봉쇄했고 긴급조치 4호는 인혁당 관련자 사형 집행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는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 전체를 영구히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꿈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유신 체제가 키워온 정치 사회적 모순은 전 국민들을 유신 반대 시위 대열에 동참하게 했고 YH 사건과 부마 항쟁에 이르러 유신 체제는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일부 학생들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들이 이 엄연한 국가 현실을 망각 외면하고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난폭한 행동으로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이 촉발되면서 18일에는 부산에는 비상계엄령이, 20일 마산 창원에는 위수령이 내려졌다.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의 반유신 시위는 더 이상 체제를 유지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집권층 내부에 안겨주었다. 한편 부산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은 오히려 부산 지역의 투쟁 소식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유신 반대 투쟁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투쟁으로 확산됐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저녁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한 사건으로 유신 체제는 종말을 맞게 된다. 국민의 뜻을 이제 무시하고 1인이 영구집권을 또 꿈꾸고 획책했던 체제였었는데 이에 근원적으로 청년학생, 지성인, 종교인,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기본적 헌법 정신을 상기시키면서 독재 타파 운동을 벌였던 이제 사건인데 이 내용을 이례적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시키는 여기에 민주화운동 기념에 참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18년간의 긴 포갑정치 끝에서 독재자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통해 한국 정치 사상 첫 번째 민중투쟁이라는 역사를 낳게 하는데요.
반유신 민주화 운동은 우리 민중이 비로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싸워 얻어낸 유신 체제의 종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유신 헌법 반대 운동은 국가 권력의 물리적 제도적 억압에 맞서 싸운 국민 저항 운동이었다. 학생 시위를 벗어나 전 국민적으로 결집한 민중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후 유신 반대 투쟁의 역사적 경험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민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유신 반대 운동은 80년 5.18 광주 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가능하게 한 반독재 민주주의 정신의 출발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유신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그것을 찾아내 역사를 다시 올바로 세우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후세들 모두의 몫이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비춰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